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있는 정현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정형 데이터의 익명 처리 기술이고요. 발표 순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방해드리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익명화가 뭔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는 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 사이에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비정형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프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음성, 영상 네 가지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어떤 익명화 기술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슈를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연한 소리처럼 보이지만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야기시키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및 영상 등과 같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과 같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 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등을 통하여이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괄호 안에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또 더 어려운 문구 하나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입니다. 쉽다라는 용어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좀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왜 보호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정보 주체라고 표현하는데 각 개인들, 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개인은 자기에 대한 정보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리하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그나마 그 18조 2항 사호 같은 경우에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목적 외로 동의 없이. 근데 문제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데이터 익명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용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비식별화하고 비식별 조치 그리고 익명화 이런 단어들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원래는 그 미국 중심의 de-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고요. 이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식별화라고 2013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 자체가 우리말 말법에 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익명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익명화하고 비식별화를 서로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두 개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의를 좀 드리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데이터 익명화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문구를 그냥 가지고 온 거고요. 어떤 데이터에서 식별성을 제거하면 데이터 익명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형 데이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가 누구 거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식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 식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식별은 우리가 흔히 식별자, 아이디라고 부르는 그런 값들을 통해서 누군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나 이메일 주소, 지문, 홍채 이런 어떤 값을 알고 있으면 그 값이 누구 거다라는 게 1대1로 명확하게 식별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직접 식별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간접 식별은 이 그림처럼 이게 원본 데이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통상
직접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식별자가 이름이 식별자가 해당되거든요. 예, 이름만 제거하면 직접 식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식별자가 없이 따라서 직접 식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기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30살이고 남자예요. 이 데이터만 봐서 기억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보면 우연찮게 30살의 남성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간암을 앓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개인이 식별되고 그 식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접 식별 혹은 다른 말로 추론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서 나왔던 그런 게 뭐 가상의 시나리오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주에서 주 정부 공무원들의 그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약간 비식별 조치를 해서 릴리즈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당시 그 MIT에 박사과정에 있던 이 라타냐 스윈이라는 이 학생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이 데이터는 물론 개인 식별 정보, 이름, 뭐 이런 사회보장 번호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간접 식별, 추론 식별을 통해서 당시 그 주지사였던 이분의 그 민감한 병명 정보를 찾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뭐 AOL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데서 공개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 정보가 발견되는 도출된 사례가 몇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식별 혹은 추론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된 이론이 K 익명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라타냐 스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간접 식별 방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는 식별자는 당연히 제공하고요. 나머지 값들, 그러니까 몸무게, 체중 이런 일반 값들이 식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얘들 우리가 준식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준식별자를 통해서 간접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이 K 익명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 데이터고요. 그냥 식별자만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레코드 30살의 남성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게 누구다 아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령, 성별, 지역 코드 이런 준식별자 값들이 동일한 것이 최소한 K개 이상, 이 그림에서는 K가 3입니다.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죠.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갖는 게 여러 레코드가 생기도록 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30살 남자가 이건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이 K 익명성이라 부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K 익명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게 되면 이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K 익명성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2015년에 있었고요. MIT랑 하버드에서 이 애들이 무크라는 온라인 코스를 강좌를 개설하는데 여기에 수강했던 학생들의 정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정보를 이 K 익명성에 맞춰서 익명 처리한 다음에 릴리스를 했고요. 현재 미국 페르파 규정을 따르는 가장 최근 그리고 유일한 그 데이터 배포 사례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4년, 5년 지났지만 이 K 익명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험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익명화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이론이 2016년 우리 정부에서 만든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주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리 스키마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속성들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각 속성은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칼럼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정해져 있고요. 나이라는 칼럼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 속성들이 식별 속성이냐 아니면 준식별 속성이냐라는 것들도 미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준식별자를 통한 간접 식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것들이 비교적 판단이 쉽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 비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구성이나 내용이 뭐 정해진 규칙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자체가 좀 모호하고요. 혹은 또 간접 식별을 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모호합니다. 그래서
간접 식별을 볼 때 배경 지식을 불특정 3자로 제3자로 볼 거냐, 아니면 특정인을 잘 아는 특수관계인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볼 거냐, 혹은 사람이 판별할 거냐, 아니면 기기가 판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음성이라든가 영상 같은 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는 식별이란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4가지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익명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동그라미, 저희가 정점, 노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선은 엣지,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랑 엣지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을 나타냅니다. 주로 SNS 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통신 데이터, 혹은 역학 데이터라든가, 혹은 학술 논문 같은 거 보면 공동 연구를 많이 하죠. 이런 콜래보레이션 네트워크 정보들을 보통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보통 반정형 데이터라 많이 부릅니다. 비정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는 이런 노드, 정점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정보, 그 사람의 식별자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엣지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인지, 팔로워 관계인지, 아니면 서브스크라이브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표현하게 되는데, 이 내용 정보를 통해서도 식별, 직접 식별 혹은 간접 식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구조 정보를 통해서도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식별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요. 가령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접 식별, K 익명성에 나왔던 간접 식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만일 K 익명성에 따라서 이 경우에 K 값이 2입니다. 이 익명성을 만족하도록 처리를 하게 되면 수원에 사는 내가 내 친구 최민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수원에 살고 있고 28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고 28살, 수원에 살고 있고 28살. 이것 또는 이거죠. 그래서 K 익명성 K 값이 2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특정 개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런 K 익명성 이론에 따라서 노드 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익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친구 최민수라는 사람이 친구가 5명이었다라는 스트럭처럴 정보, 구조 정보를 알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친구 5명의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아니고 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피부에만 앓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 정보까지 공격자의 배경 지식으로 써서 간접 식별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L 차수 다양성, L degree diversity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노드가 갖는 엣지 수, 인접한 엣지 수가 L개가 되도록, 동일한 엣지를 갖는 노드 수가 L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얘는 차수가 2죠. 2, 얘는 차수가 5, 5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게 4개나 있고 얘네들은 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노드가 이 차수 다양성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수 정보 5를 가지고 얘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인 경우에도 정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처럼 굉장히 정량화된 익명성 기준을 저희가 발굴해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쓰는 그 자연어 문장들이 문서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자연어 처리 자연어 문장 속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얘네들을 찾아낸 다음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가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냐, 이게 역시나 2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직접 식별 요소입니다.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있겠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 식별 요소도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통상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익명 절차는 개인정보를 탐지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변환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대체하거나 하는 이런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탐지에 있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패턴 매칭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도 있고요. 혹은 자연어 처리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하는 2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탐지한 다음에는 보통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체를 하거나 가명을 주거나 아니면 태깅을 하거나 이런 유의 작업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비해서 후자들은 홍길동이 김철수로 바뀌었다.
이름 일이 홍길동이다. 이런 매핑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면 가명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원본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 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정보 탐지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걸 써서 굉장히 정확하게 디텍트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아량글 같은 워드 프로세스에서 이미 다 제공하고 있는 형태고요. 좀 더 어려운 거는 사실 후자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개체명 인식 기술을 써서 개인정보를 탐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명사, 대명사 같은 부분을 찾아서 이거는 시간이고, 이거는 날짜고, 이건 사람 이름이고, 이건 지역 이름이고, 이건 기관 이름이다. 이런 식의 명사하고 대명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미리 정의된 사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개체명 인식 과정에서 그냥 이런 대구, 정보화진흥원 같은 고유명사는 사실 개인정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고유명사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구라는 말만 있으면 지역 이름이니까 상관없는데 대구 시장이 돼버리면 개인정보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러면 괜찮은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그러면 개인정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명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패스가 존재한다는 거,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체명 인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만 더 연구가 되면 이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형은 음성 데이터입니다. 음성 데이터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녹음한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소리, 화자에 대한 정보고요. 또 하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화자의 목소리라면은 목소리를 들어서 이건 누구의 목소리다 이렇게 화자 식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화자 식별에는 전통적인 화자 식별, 화자 인식하는 그런 연구들에서 고려치 못했던 뭐 이런 사투리라든가 억양, 말버릇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처리돼야 되고요. 그 밖에 그 언어, 내용 자체가 지니는 컨텐츠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텍스트의 익명화, 보통 이 음성들을 스피치 투 텍스트로 바꿔서 그 텍스트를 다시 익명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앞부분 목소리, 말하는 사람의 음성적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익명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음성 변환입니다. 음성 변환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던 기술 분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음성 변환 기술들이 존재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초창기 음성 변환 이런 분야들은 사실 음성 변환이라기보다도 음성 변조라고 하는 게 좀 맞는 용어 같고요. 어떤 하나의 음성에서 어떤 개인 화자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피처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피치, 포만트, 스펙트럴 앰빌러프 이 세 가지 피처가 사람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만 잘 조절해도 원래 화자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없게 음성 변조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뭐 TV 뉴스 같은데 중요한 사람들 인터뷰할 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약간 변조하는 과정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피치를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피치만 바꿀 수도 있고 피치랑 포만트를 같이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음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자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성 플레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음성 변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특정 화자, 특정 목적 화자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목소리 혹은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내가 임의의 화자가 말한 음성을 집어넣으면 특정 목적 화자의 목소리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음성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음성 변하는 과정이지 음성 익명하고는 약간 차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화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부드럽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임의의 불특정 다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임의의 화자로 트레이닝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뭐 사진, 뭐 CCTV 혹은 뭐 영화,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나타내는데요. 이 영상에는 개인의 뭐 얼굴이나 신체 부위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다룰 때 주로 논의하는 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누군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문제는 저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최근 연구를 보시게 되면 거의 99.6%뭐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부분을 디텍트해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구글의 스트리트 뷰라든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거리 뷰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얼굴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뿌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은 처리했지만 얼굴이 뿌옇더라도 나머지 옷 차림새나 걸음걸이, 그다음에 배경 위치 이런 걸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게 큰 문제고요. 특히 이런 배경 지식을 어디로 볼 거냐, 기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걸 할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그냥 제3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 뎁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상 데이터에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능형 CCTV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CCTV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자동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목적, 가령 뭐 사건 사고를 디텍트낸다든지 아니면 범인을 추적한다든지 혹은 미아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하는 걸 저희가 지능형 CCTV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야는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CCTV 수가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중국의 스카이넷 화면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인명 처리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가 얼굴 부분을 찾아내는 거, 또 하나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가지를 찾아내고요. 찾은 이미지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누군지 모르게 바꾸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필터링해서 원본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 혹은 개인정보로 판별된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암호화시키는 작업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이 암호화시키면 그 키를 알고 있으면 원본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 처리가 아니고 가명 처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 여러 개를 합성해서 만드는 어프로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 배경이라든가 주위랑 비슷하게 다른 그림을 집어넣는 인페인팅 기술, 그 네 가지 부류가 영상 데이터에서 탐지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필터링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블러링 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점점점 뿌옇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 구글 스트리트 뷰나 이런 데서 보는 게 얼굴들을 좀 뿌옇게 처리하고 있죠. 혹은 이렇게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기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픽셀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픽셀 이 블럭 크기를 픽셀 크기로 한 15 정도 하게 되면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시키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특정 개인 정보로 판별되는 얼굴 부분 혹은 번호판 부분들을 암호화시키는 기술들인데 암호화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게 대부분의 영상 데이터가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할 때 그 부분에 존재하는 어떤 트랜스폼 개수들을 암호화시켜서 암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있고요. 혹은 픽셀들이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에 배치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이 바꾼 규칙을 암호화시키는 그런 기법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얼굴 합성 기술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은 얼굴 부분을 지우거나 감추거나 하는 기법들인데 이거는 원래 얼굴을 불특정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환시켜서 집어넣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의 얼굴을 합치면 이런 굉장히 중간적인 얼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두 사람 합친 거고요. 이거는 20사람의 얼굴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의 주된 목적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개인 얼굴 식별, 얼굴을 통한 사람 식별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인이 나올 확률이 K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이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으로 인페인팅 기법이라고 해서요. 개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지우는데 지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우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위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바꿔주는 이런 기술들을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뭐 저희 영상 데이터 익명화 취지에 맞지만 이게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령 이런 식의 불완전한 적당히 약간 지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원본에 가깝게 회복을 시키는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영상 데이터 익명화에 정반대되는 재식별화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네 가지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정형 데이터에 비해서 직접 식별 혹은 간접 식별을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식별 요소냐, 준식별 요소냐에 대한 구분도 어렵고요. 준식별 요소인 경우에 가령 뭐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러면 괜찮지만 뒤에 원장이 붙으면 안 됩니다. 사망 기반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람, 어디에도 고유명사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큰 사람이면 누군지 한 사람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를 가정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식별,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확성,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 익명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